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22명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역대 최다인데요. 이렇게 코로나 유행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44일 만에 다시 거리 두기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급격하게 확산하자 어제 하루에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일상이 다시 멈춰섭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하루 발생한 위중증 환자 수가 이 989명, 거의 1,000명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위중증 환자 수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태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최근 확산세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7,000명대 평일 기준으로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한 2, 3주 후에는 이에 일정 비율, 한 2%가 넘는 사람들이 위중증 환자로 상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위중증 환자에 더해서 추가적인 위중증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1,000명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일단 뭐 방역 당국에서도 1,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게 되면 일반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일반 환자들에 대한 어떤 치료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900명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상당히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을 빨리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당초 내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하루 앞당겨져서 오늘 발표가 됐고 또 적용 시점도 주말입니다. 이 거리두기 방안의 내용이 좀 많아서요. 먼저 평론가께서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거리두기 방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따 정확하게 밝힐 텐데요. 지금 현재는 수도권, 비수도권이 모이는 인원 제한 수가 약간 다릅니다. 네. 6명, 8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아마 통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 4명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4명. 두 번째는 이제 사용하는 시간은 지금은 시간 제한이 없는데요. 아마 이건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종, 2종 이렇게 나눌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아니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업소들은 시간을 조금 더 단축 9시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 업소들은 10시 정도로 아마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고 인원 제한을 둔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4단계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사 모임 같은 경우도 인원수를 좀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100명 정도 인원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대책 발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일상회복이 이제 45일 만에 원래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회복하고 나서 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고 있고 또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그 예상했던 것보다 위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의료기관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발표를 했죠. 발표한 네.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사적 모임은 4인으로 인원을 제한을 하고요. 영업시간 같은 경우는 21시입니다. 그리고 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큰 유흥시설 1그룹, 그리고 식당, 카페 이런 그룹 2그룹은 밤 9시까지고 공연, 그리고 영화관, PC방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요.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자만 4명입니다. 미완료자 같은 경우는 혼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나왔는데 며칠 정도 해야 이 확산세가 잦아들까? 이게 짧고 굵게 가능할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는 당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행이 돼서 네. 내년 1월 2일까지 한 16일 동안 시행하는 걸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주 정도 시행을 하는 걸로 발표가 됐는데 한 2주 정도 시행을 해서는 큰 폭의 완화세는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확산세가 증가할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만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서 완화를 시킬 때에는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다소 이러한 방역조치 강화가 좀 시기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종합평가 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에 어떤 확산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원을 했어야지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확산세가 굉장히 증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강화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는 완만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지금 발표된 2주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더 확장돼서 한 달 이상 적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고 오미크론 변이라는 변수까지 생기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방역 고삐를 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같은 경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예방접종을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5세 이상의 백신이 확대되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세 이상의 백신을 다 맞게 돼 있고요. 맞지 않으면 치료비 자체를 아예 지원을 안 해요. 코로나 걸려서 치료를 하는 경우 이제 요즘 무료로 다 치료를 했거든요. 그 치료도 안 되는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백신 공급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몇몇 나라들 같은 경우 뭐 일본, 캐나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청소년은 70%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인데 이 부분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백신 공급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다시 돌아가는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불가피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만 사실은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게 WHO의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화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방역 조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완벽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2주간의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방역 당국도 조치를 취하고 나서 추이를 볼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방역 조치를 취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데 한 2주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나서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2주가 지나야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텐데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함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불만, 불평 이런 부분들이 커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강제성을 좀 띠고 있지만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참여가 좀 느슨해진다고 하면 곳곳에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보상책이라든지 아니면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실망감이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은 좀 다를까, 이번에 연말 특수를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 보상책의 방안을 좀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요 보상책을 지원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물론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당했는지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면 조사도 필요하고 서류도 필요한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보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선지급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급은 안 되고 서류를 내면 그 서류를 다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제한하고 그다음에 인원 제한 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좀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종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고요. 업종별로 왜 우리가 그 업종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요. 재원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재원뿐만 아니라 다른 재원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방역 지원금 손실보상 확대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최대 지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뭐 이제는 인원 제한까지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정치권에서 이게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보상의 대상에 제한을 좀 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원이나 시간 제한 가지고 차별을 둔다.
이게 뭐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걸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명확하게 또 구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급 문제도 논의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대규모 집회까지 예상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뭐 정부 여당이나 아니면 그 각 후보들, 예컨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두 분 다 100조 원 뭐 예상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럼 빨리 논의를 저는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홍남기 부총리 설명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실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정부가 방역 대책 때문에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들한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희생에 맞는 보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희생을 계속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 참여가 높아지고 방역 대책이 잘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에서 제대로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하면 중간에 저는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방역에 도움이 될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임시국회에서 이 추경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추경이 높다 아니다라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을 먼저 시작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뭐 필요하다면 저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늘 코로나 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도 할 거고 어려움에 대해서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이야기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의료 현장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높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최다치에 달한 상황. 병상이 얼마나 부족한 거죠? 지금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6%를 넘어섰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82% 수준에 달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70%대 후반 또는 80%에 도달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수치상으로는 일부 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료 장비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실제로 가동할 수 없는 병상들도 있고 더불어서 이전에 계시던 환자분이 전원 또는 전실 조치됐을 때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포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계속 중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보다 확충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환자이신 분들이 다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전실 또는 전원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나중에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보 방안 그러니까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한 5,000개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런 병상 부족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상 부족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보건당국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의 경우에는 20일 증상 발현 후 20일 이후에 일단은 퇴실 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을 우리나라도 적용을 하면서 원래 기준이 중환자의 경우에는 증상 발현 후부터 20일까지만 입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연장해서 입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병상 부족 문제를 보다 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개인 차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등을 장치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또 전원이나 전실 조치되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설정은 하되 그 판단을 주치의가 판단을 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또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은 이 부족한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서 이 대형 민간병원이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병상 확보를 위해서
민간 병원을 두고 공공병원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이 민간 병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물론 민간 병원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환자들 치료가 상당히 이제 축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상 확보에. 근데 다만 공공병원들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시를 하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기관이니까 그것에 부담이 커지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뭐냐면 만약에 민간 병원 중에 상급 병원들 10%만 동원하면 병상 5천 개 정도가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전체 병원 규모의 한 1.5% 정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부담도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민간 병원을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민간 병원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 자체는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중증 환자 발생 비율이나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대기 환자 뭐 최근에 보도에 보니까 출산 임박한 산모 한 분이 10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네. 계속 헤맸다는 거 아닙니까? 받을 병상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 이건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민간 병원들도 이런 국가적 어떤 어려움에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상급 병원에 대한 그 동원 이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사실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진료 현장에 좀 숙련된 의사가 아니라 뭐 전공이라 그러죠. 전공의들이 투입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군 병원에 군의관을 활용한다는 방침도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인력을 대체하는 부분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전공의의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60% 정도가 이 아직 숙련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의사분들을 현장에 투입하게 되면 어떤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인력을 보다 더 확충하는 방안이 이상적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어쨌든 과정은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공의분들이 의료 현장에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보건당국도 지금의 어떤 방침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병상 부족 문제도 그렇고 의료 인력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지난 3차 대유행 때도 네. 반드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전담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신설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거든요. 더불어서 의료 인력도 보다 확충을 해야 된다. 근데 거의 1년이 지나가는 시점까지도 그러한 대응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또 계속 지속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3차 접종은 이틀 연속 1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인식의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80대 이 3차 접종률을 보면 이 고령층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 61%. 그러면 이 80대가 이렇게 가장 높다 보니까 실제로 확진율도 많이 꺾였다고 합니다. 이 맞아요. 3차 접종이 효과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요. 3차를 맞아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를 보면 1, 2차를 맞는 것보다는 3차를 맞으면 예방 효과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중증화율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낮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확산세를 줄일 수 있는 일정 부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번만 맞는 것보다 3번째 맞는 게 훨씬 효과가 높아요. 그거는 의료계에서 이미 확정된 거고 WHO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우리나라도 이미 상륙을 했고 오미크론이 뭐 지금 나타나 있는 전체 숫자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확산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중증화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많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이제 말씀하신 100만 명이 맞았거든요. 네. 저도 사실은 어제 3차 접종을 했는데 3차 접종을 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자녀 백신으로 맞았어요. 네. 미리 보고 있다가 당일로 예, 맞으셨군요. 맞습니다. 당일 가서 맞았는데 그만큼 이제 위기감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7,000명, 8,000명까지 나올 수 있고 다음 주에는 그냥 예상으로 보면 10,000명 넘어갈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그 병원이나 이 의원에 가서 맞으시는 걸 보면서 이게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3차 접종을 맞는 것이 이제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됐고 그걸 통해서 중증화 일어나 사망 지수를 놔줄 수 있다는 게 전체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맞는 것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3차 접종을 하셨다니까 궁금한 건데 이번에는 이제 1, 2차 때는 백신을 맞고 나면 백신에 대한 휴가가 있었는데 3차 접종에서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도 계속 해주시고 이런 걸로만 봤을 때는 3차 접종은 이상 반응이 좀 적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내 사례도 그렇고 해외 사례도 그렇고 한 2차 접종 때의 이상 반응 정도는 보인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보다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어찌됐든 지금 3차 접종 때에도 2차 접종 때 보였던 이상 반응 정도나 강도나 빈도는 보인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평론가께서는 네. 3차 접종 어떠셨습니까? 저는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차, 2차 다 크게 저는 부작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맞고 나서 뭐 특별히 전에서 이제 혹시나 해서 약도 가지고 왔었는데 전혀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오늘까지도 뭐 특별히 3차 접종 이후에 특별한 증상이나 부작용은 없는 상태예요. 물론 이건 다 개인에 따라 다른 것이고 또 나이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런 위험성이 1, 2차 때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분들이나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일정 부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1, 2차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분들은 제가 볼 때 3차도 역시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도 파우치 소장, 전염병 권위자인 파우치 소장이 3차 접종을 한다면 오미크론 전용 백신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꼭 3차 백신이 이 오미크론의 대응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 오미크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지금 국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델타 변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휘하고 있는데 이 델타 변이의 어떤 이런 위력을 감소시키려면 3차 접종,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미크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인천 관련 사례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호남 지역에서의 오미크론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본격적인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 2월 달 정도면 델타를 상당 부분 제치면서 오미크론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미크론 자체는 2차 접종만으로는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거의 정설화된 가설입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20%에서 40% 정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3차 접종을 했을 때는 70에서 75%까지 증가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수준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오미크론의 전용 백신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점화, 그러니까 우세종이 된다라고 하면 오미크론 전용 백신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병원성이 생각보다 델타보다는 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증거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중증 환자 지금 앞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7만 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나오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도 더불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델타도 문제지만 오미크론도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결코 병원성이 크게 낮아진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오미크론을 특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추가적으로 개발되면 상당히 도움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 코로나19 확진자 7,622명 발생했고요.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종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